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활자로 된 다양한 컨텐츠를 읽어주는 세이렌입니다. 다들 할로윈은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이번 편은 할로윈 데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품인 워싱턴 얼빙의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설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은 미국의 역사가이자 외교관인 작가 워싱턴 얼빙이 쓴 단편소설입니다. 1819년 워싱턴 얼빙은 제프리 크레용이라는 필명으로 에세이와 단편 모음집을 출판하였는데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은 이 모음집에 실린 34개의 단편 중 하나죠. 일명 스케치북으로 불리는 신사 제프리 크레용의 스케치북에서 얼빙은 제프리 크레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이나 장소, 사건을 소개하거나 유럽의 민담에서 영감을 받은 자신의 단편소설을 실제 존재하는 민담처럼 풀어냅니다. 스케치북은 미국에서 단행본으로 7권, 영국에서 양장본 2권으로 1819년부터 1820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의 나라인 초기 미국의 문학사에 영국과 유럽에서 처음으로 널리 읽힌 미국 문학 작품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립 반 윙클과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은 스케치북의 이러한 성과에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단편들입니다. 얼빙은 제프리 크레용 이전에 창작되었던 또 다른 작가 페르소나, 네덜란드 역사학자 디드리히 니커보커로 책을 낸 바가 있지요. 립 반 윙클과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은 이 디드리히 니커보커 씨의 노트에서 인용된 민담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접 읽지는 않아도 이 소설의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소설에 쓰인 소재를 실제 존재하는 민담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은 스케치북에 수록된 단편 중 가장 긴 단편인데 독일 최초의 민담 수집가 요한 칼 아우구스트 무사우스의 독일인의 민담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빙은 이 작품에서 슬리피 할로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헤센 용병의 머리 없는 시체라는 있을 법한 소재를 이용하여 당시 북유럽 이민자들에게 익숙한 목 없는 기사 드라한을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드라한은 북유럽 곳곳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저승사자처럼 여겨지는 요정인데 이 요정과 자신이 찾은 소재의 유사한 이미지를 연결시켜서 사실적인 괴담으로 풀어낸 얼빙의 재치는 지금 봐도 기발합니다. 얼빙 특유의 귀족적이고도 우아한 문체로 마치 실제 있었던 사건처럼 써내려간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 속에는 목 없는 기사, 늙은 호박, 마녀가 활보할 것 같은 밤 등이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할로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이러한 이미지들이 능청스러운 문장으로 소개되는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은 유럽에서 유래한 할로윈 데이가 미국의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유행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로윈 데이에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을 떠올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워싱턴 얼빙은 소박하고도 쉬운 단어를 구사하는 작가이지만 그러한 단어를 이용하여 귀족적이고 우아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형용사를 많이 쓰는데도 문장 자체는 심플하게 여겨져 아주 쉽게 내용에 빠져들게 하는 뻔뻔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능청스러운 이야기꾼이죠.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는 2012년도에 스케치북의 34개의 단편 중 12개의 단편을 줄여서 슬리피 할로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제인 어스틴의 이성과 감성 등 영미 고전 문학을 주로 번역했던 역자 권민정 씨는 워싱턴 얼빙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고화한 문장으로 세련되게 번역했죠. 그러면 슬리피 할로의 전설 외에도 재미있는 단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판본으로 이제는 할로윈의 전설이 된 소설 슬리피 할로의 전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 고 디드리히 니커보커 씨의 서류에서 발견된 글. 이곳은 졸리는 사람들의 즐거운 나라. 반쯤 감긴 눈앞에 아른대는 꿈들과 영원히 여름 하늘에 붉게 물든 채 흘러가는 구름 속 유쾌한 공상들의 나라. 나태한 성. 허드슨 강의 동쪽 기슭을 들쭉날쭉 파먹은 어느 널찍한 만의 한가운데 고대 네덜란드 항해자들이 태판지라고 부르던 드넓은 강 지역이 있어 그들은 그곳을 지날 때면 언제나 신중하게 돛을 줄이고 성 니콜라우스의 보호를 빌었다. 바로 그곳에 한 아담한 시장마을 혹은 시골 항도가 있으니 혹자는 이곳을 그린즈버러라고 부르나 일반적으로는 테리타운, 늑장 부리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 따르면 이 이름은 옛날 인근 시골의 선량한 아낙네들이 장날마다 마을 선술집에 눌러앉는 남정네들의 고질적 습관을 빗대어 붙인 것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내가 보장할 바 아니며 그저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고자 언급했을 뿐이다. 이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아마도 3km 남짓 떨어진 곳에 작은 골짜기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높은 언덕들 사이에 자리한 분지 하나 있는데 온 세상을 통틀어 이렇게 조용한 곳도 없다. 작은 시냇물이 졸졸 그저 편안한 자장가처럼 나직하게 흘러가고 이따금 매출하게 울음소리나 딱따구리의 나무 찍는 소리만 들릴 뿐 한결같은 정적이 감도는 곳이다. 풋내기 시절 내가 처음으로 다람쥐 사냥을 나선 곳은 이 골짜기의 측면에 그늘을 들이운 어느 호두나무 숲이었다. 온 산천이 기묘하게 조용했던 정오 무렵에 나는 그곳에 들어섰으며 내가 쏘고서도 천둥 같은 총소리에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총소리는 주변의 깊은 침묵을 깨트리면서 성난 메아리에 실려 오래오래 울려 퍼졌다. 만약 내가 세상과 온갖 근심에서 벗어나
험난했던 삶의 여생을 조용히 꿈꾸듯 보낼 은신처를 찾고자 한다면 이 작은 골짜기보다 나은 곳을 알지 못한다. 이곳에 깨느른한 고요와 초기 네덜란드계 개척민의 후손인 이곳 주민들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이 깊숙한 골짜기는 오래전부터 슬리피 할로, 잠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의 투박한 사내들은 인근한 모든 지역에서 슬리피 할로의 사내들이라고 불린다. 이곳에서는 몽롱하고 꿈결 같은 힘이 대지에 드리웠고 공기 중에도 가득하다. 어떤 이들은 독일 고지의 한 주술사가 식민지 개척 초기에 이곳에 마법을 걸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핸드릭 허드슨이 이곳을 발견하기 전에 어느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종족의 예언자 혹은 마법사로서 이곳에서 주스르식을 행했다고 믿는다. 확실히 오늘날에도 이곳에는 선량한 주민들의 마음을 홀려 끊임없이 꿈꾸듯 걸어다니게 만드는 어떤 마법의 기운이 드리워 있다. 사람들은 온갖 불가사의한 믿음에 쉽게 빠져들고 몽환이나 환영에 자주 사로잡히며 걸핏하면 공중에서 음악이나 목소리를 듣고 기묘한 광경을 본다. 인근 마을에는 기괴한 설화, 유령이 나오는 장소, 해질녘의 미신들이 가득하고 별똥별도 이곳 골짜기에서는 유난히 자주 떨어지고 번쩍이며 악몽은 이곳을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고 설쳐댄다. 하지만 이 마법의 골짜기에 출몰하는 지배적 유령이자 공중에 떠도는 모든 악령들의 대장격인 유령은 목없이 말을 타고 달리는 사내였다. 일부에 따르면 이 유령은 미국 독립전쟁 때 어느 이름 없는 전투에서 머리가 포탄에 날아간 햇센 용병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두컴컴한 밤에 마치 바람처럼 쌩하니 서둘러 달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곤 했다. 그가 출몰하는 지역은 그저 골짜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때로는 인접한 길이나 특히 골짜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교회 부근까지 아우른다. 실제로 이 지역의 몇몇 믿을 만한 사학자들은 목없는 유령에 관해 떠도는 사실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대조한 뒤 그의 시신이 교회 묘지에 묻혀 있으며 유령은 자기 머리를 되찾기 위해 밤마다 전투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때때로 그가 마치 한밤의 돌풍처럼 부랴부랴 골짜기를 달려가는 이유는 시간을 너무 지체하여 동이 트기 전에 교회 묘지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상이 이곳의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신의 대략적 줄거리로서 이 이야기는 슬리피 할로라는 어둠의 골짜기에서 수많은 기괴한 이야기들의 미천이 되어왔으며 이 유령은 모든 시골 난로가에서 슬리피 할로의 목없는 기수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은 앞서 언급한 몽상적 경향이 비단 이 골짜기에 원래 주민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잠시 이곳에 머무르는 모든 이들에게 무의식 중에 흡수된다는 사실이다. 슬리피 할로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 아무리 정신이 말짱했더라도 이곳에 들어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의 마력을 들이마시고 점점 상상 속에 빠져들어 꿈을 꾸고 환영을 보게 된다. 나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곳은 뉴욕이라는 거대한 주의 깊숙한 품에서 어쩌다 드문드문 발견되는
너무나 호젓한 네덜란드령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 인구, 생활 방식, 관습이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 이주와 진보의 거대한 물결도 이 분주한 나라의 여타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이곳에서만은 무심히 그냥 지나쳐간다. 이곳은 마치 거센 시냇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잔잔한 구석과 같다. 지푸라기와 물거품이 맹렬하게 돌진하는 급류와는 상관없이 그들만의 가짜 항구에 조용히 정박해 있거나 천천히 맴도는 곳. 내가 슬리피 할로의 나른한 그늘을 밟은 지 이미 수년이 흘렀지만 그곳의 조용한 품에서는 아마도 예전과 똑같은 나무들과 예전과 똑같은 가족들이 한가로이 살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구석진 자연의 품 속에 미국 역사를 보면 먼 옛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쯤 전에 이커보드 크레인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살았다. 그가 슬리피 할로에 머문 혹은 그의 표현에 따르면 체제한 이유는 인근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의 고향은 커네디컷으로 지성의 개척자뿐 아니라 산림의 개척자들을 연방에 공급하고 매년 수많은 변경지역 산림 감독관들과 시골 교사들을 파견하는 주였다. 크레인, 두룸이라는 성은 그의 외모를 묘사하기에 썩 나쁘지 않았다. 그는 키가 껑충하고 몸은 극도로 홀쭉했으며 좁은 어깨, 기다란 팔다리, 소매자락 까마득히 아래에서 대롱대는 손, 삽으로 써도 될 법한 발 등등 전반적인 골격이 너무나 헐렁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머리는 조그맣고 정수리가 납작하며 큼직한 귀, 커다랗고 흐리멍덩한 녹색 눈, 도요새 부리 같은 긴 코가 달려있어 그 모습이 마치 길쭉한 모기에 달랑 얹힌 채 바람이 부는 대로 돌아가는 닭 모양 풍향계 같았다. 바람 센 날에 그가 옷자락을 펄럭펄럭 휘날리며 언덕 측면을 따라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지상에 강림한 굶주림의 신이나 옥수수밭에서 뛰쳐나온 허수아비로 착각하리라. 그가 근무하는 학교는 통나무로 조잡하게 만든 나지막한 건물로 넓은 교실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에는 판 유리를 끼운 부분도 있고 낡은 연습장 종이를 덧댄 부분도 있었다. 학교를 비울 때는 창의 덧문에 괜 말뚝과 문고리에 엮어둔 낭창낭창한 실버들 가지로 더없이 기발하게 안전을 기했다. 이렇게 해두면 도둑이 들어갈 때는 너무나 손쉬워도 나올 때는 적잖이 애를 먹을 터였다. 이는 아마도 건축가 요스트 벤 하우텐이 뱀장어 잡는 통발의 비법에서 빌려온 아이디어인 듯 했다. 학교는 얼마간 쓸쓸하면서도 쾌적한 곳, 나무가 우거진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었으며 바로 옆으로 시냇물이 흘러가고 한쪽 끝에는 무시무시한 자작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나른한 여름날이면 마치 벌집에서 벌들이 윙윙대듯 학생들이 나직하게 웅얼웅얼 암기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이따금씩 으르거나 명령하는 듯한 스승의 고압적 음성, 그리고 그가 일부 뒤처진 어정뱅이들을 지식의 꽃길로 재촉할 때 사용하는 오싹한 자작나무 회초리 소리가 끼어들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금언을 언제나 명심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이커보드 크레인의 제자들은 버릇이 망가질 일은 절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신민들의 고통을 즐기는 군주 같은 선생이라고 말할 뜻은 없다. 오히려 그는 엄격함보다는 차별성에 근거하여 처벌을 하고 약자의 등에서 짐을 덜어 강자의 등에 지우는 사람이었다. 회초리 소리만 나도 움찔하는 연약한 애송이들은 너그럽게 봐주는 대신 억세고 생각이 뒤틀어지고 옷자락 넓은 네덜란드계 개구장이들. 회초리 아래 부르퉁이 부어올라 더더욱 뚱하니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에게는 곱절로 매질을 가해 형평성을 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부모님을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고 체벌을 할 때마다 평생 이 일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장담을 덧붙였는데 씩씩대는 아이에게는 퍽이나 위안이 되는 말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큰 사내 아이들과 어울리거나 놀아주기까지 했고 휴일 오후면 몇몇 작은 아이들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였는데 대개 그런 집에는 예쁜 누이나 살림 잘하고 찬장이 풍성하기로 소문난 어머니가 있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그는 제자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었다. 그는 식성이 엄청난 데다 깡마르긴 해도 아나콘다처럼 팽창 능력을 지녔는지라 학교에서 받는 쥐꼬리만한 수입으로는 일용할 빵도 제대로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는 생계비를 아끼고자 이 지역 시골 풍습에 따라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농가에서 번갈아 가며 숙식을 해결했다. 그는 한 번에 일주일씩 머물렀고 이런 식으로 속세의 전 재산을 무명보자기에 쌓아둔 채 마을을 전전했다. 이런 시골 후원자들은 교육비를 엄청난 부담으로 여기면서 선생들을 그저 무의도식자로 간주하기 쉬웠기에 그는 그들의 주머니 사정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식으로 쓸모있고 호감 가는 인물이 되고자 노력했다. 때때로 가벼운 농사일도 거들고 건초도 만들고 울타리도 고치고 말에게 물도 먹이고 목초지에서 소도 몰아오고 겨울 땔감으로 쓸 나무도 잘랐다. 또한 자신의 작은 제국, 학교에서 휘둘렀던 지배적 위험과 절대적 권위를 모두 버린 채 더없이 부드럽고 싹싹하게 처신했다. 그는 아이들, 그 중에서도 어린 막내들을 귀여워해 줌으로써 어머니들에게 호감을 샀고 일찍이 너무나 관대하게 새끼양을 안았다는 용감한 사자처럼 한쪽 무릎에 아이를 앉힌 채 발로는 요람을 흔들어주면서 몇 시간이고 앉아있기도 했다. 그는 여러 소명에 더해 마을 교회에서 성가대도 지휘했고 젊은이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치면서 반짝반짝하는 은하도 짭짤하게 거두었다. 일요일이면 엄선된 성가대와 함께 교회 개랑 앞에 자리를 잡고 서는데 그에게는 여간 우쭐한 일이 아니었다. 이럴 때면 왠지 교구 목사의 코를 납작 눌러준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확실히 그의 목소리는 나머지 신도들보다 훨씬 짜랑짜랑하게 울려 퍼졌다. 요즘도 조용한 일요일 아침이면 그 교회에서는 독특한 떨림음이 들리며 심지어 800m 남짓 떨어진 물방아용 저수지 맞은편에까지 그 소리가 울린다는데 이는 이커보드 크레인의 코에서 나는 소리가 분명하다고들 말한다. 이런 식으로 흔히들 그럭저럭이라고 표현하는 재간 좋은 방식으로 그때그때 갖가지 소소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이 훌륭한 교육자는 웬만큼 삶을 꾸려갔고
정신노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으로 팔자 좋은 인생으로까지 비춰졌다. 학교 선생은 대개 시골 마을의 여성들 사이에서 대단한 인물로 여겨진다. 투박한 시골 청년들보다 훨씬 세련된 안목과 교양을 지니고 학식에 있어서는 교구 목사에게만 뒤지는 일종의 한가한 신사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생의 출연은 농가의 다가 모임에서 얼마간 작은 흥분을 불러일으켜 케이크나 설탕절임 같은 여분의 음식이 나오거나 은제 찻주전자까지 등장하기 마련이다. 그런지라 친애하는 크레인 선생도 모든 시골 처녀들의 미소 속에서 각별한 행복을 맛보았다. 일요일이면 예배 사이사이 시골 처녀들과 함께 교회 묘지에 나와 주변 나무들을 무성하게 뒤덮은 머루덩굴에서 열매도 따주고 묘석마다 비문을 읊어 즐거움도 안기고 그들을 떼거지로 거느린 채 인접한 물방앗간 저수지 둔덕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산책도 하는 등 그는 참으로 두드러진 모습이었다. 그런 때면 숫기 없는 시골뜨기 청년들은 그의 세련된 예절과 말솜씨를 부러워하며 멋쩍게 뒤처져 따라오곤 했다. 또한 그는 반떠돌이 인생이다 보니 일종의 이동신문처럼 마을의 온갖 소문을 집집마다 실어 날랐던지라 사람들에게 언제나 반가운 환영을 받았다. 게다가 그는 몇몇 책을 상당히 통독한 데다 커튼 매더의 뉴 잉글랜드 마법 역사에 여담이지만 그는 이 책을 더없이 확고하게 믿었다. 완전히 정통했기에 여자들 사이에서 대단한 학식가로 존경을 받았다. 사실 그는 약삭빠름과 고지식함이 별나게 뒤섞인 인물이었다. 불가사의한 이야기에 대한 왕성한 식욕, 그리고 이를 소화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막상막하로 대단했다. 이런 성향은 그가 슬리피 할로라는 마법에 걸린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더더욱 커져갔다. 그 아무리 고약하고 기괴한 이야기일지라도 그의 널찍한 식도가 삼키지 못할 이야기는 없었다. 종종 그의 즐거움 중 하나는 오후에 수업이 끝난 뒤 학교 옆에서 구슬프게 흘러가는 작은 시냇가에 싱싱한 클로버 풀밭에 드러누워 점점 내려앉는 땅거미 속에 책장이 흐릿하게 변할 때까지 친애하는 매더 목사의 음산한 이야기를 읽는 것이었다. 이어 그가 늪지와 시내와 무시무시한 산림지를 거쳐 자신이 거처하는 농가로 돌아갈 때면 마녀가 나다니는 어둑한 시간인 만큼 자연의 온갖 소리가 그의 흥분된 상상력을 부추겼다. 쏙독쏙독 사너리에서 서글피 울어대는 쏙독새, 개골개골 비바람을 알리며 불길하게 울어대는 청개구리, 부엉부엉 음산하게 울어대는 부엉이, 바스락바스락 숲을 보금자리에서 후다닥 날아오르는 놀란 새들, 반딧불이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을 내는 법인지라 이따금씩 유난히 밝은 놈이 그의 길을 스쳐갈 때면 그는 간담이 서늘해지곤 했다. 게다가 어쩌다 맹추 같은 커다란 딱장벌레가 우왕좌왕 그에게 날아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이 딱한 산에는 마녀의 징조를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금세라도 혼이 나갈 지경이었다. 이런 경우 불안한 생각을 달래거나 악령들을 쫓아낼 유일한 방법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콧노래 소리가 길게 사슬처럼 늘어진 감미로움 속에 먼 언덕에서 혹은 어두컴컴한 길에서 떠돌면 슬리피 할로의 선량한 주민들은
밤이 드리운 문가에 앉아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부르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에게 무시무시한 즐거움을 안기는 또 다른 원천은 기나긴 겨울밤 늙은 네덜란드계 아낙네들이 난로가에 앉아 실을 잡고 노변에서는 사과를 줄지어 타닥타닥 구울 때 그들의 틈에 끼어 앉아 온갖 불가사의한 이야기들, 망령과 요괴, 유령의 들판과 유령의 시냇가, 유령의 다리와 유령의 집,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목 없는 기수, 혹은 때때로 그들이 부르는 것처럼 슬리피 할로에 질주하는 햇센 용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도 초기 코네티컷에 만연했던 불길한 징조들, 허공의 무시무시한 광경과 소리들, 마법에 관한 일화들을 들려주며 그들을 즐겁게 했다. 또한 해성과 별똥별의 의미를 추측하거나 지구가 실제로 빙글빙글 돌아 그들이 하루의 반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놀라운 사실 등을 들려주며 그들을 기겁하게 만들기도 했다. 탁탁 타오르는 땔감으로 온통 붉게 물든 방. 물론 어떤 유령도 감히 얼굴을 들이밀지 못하는 그런 방에서 난로가에 옹기종기 아늑하게 둘러앉아 있을 때면 이 모든 이야기가 즐거울지 모르겠으나 이어 집으로 돌아갈 때의 공포감은 이런 즐거움에 대한 톡톡한 대가였다. 어슴풀에 섬뜩하게 빛나던 눈 내리는 밤. 그의 길에는 그 어떤 끔찍한 형상과 그림자들이 드리웠던가. 황량한 들판 너머 먼 창가에서 불빛이 아른거릴 때면 그는 얼마나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던가. 마치 수의를 걸친 망령처럼 그의 길을 막아선 눈 덮인 관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도 몇 번이던가. 얼어붙은 눈밭을 밟을 때 자기 발밑에서 나는 뽀드득 소리에 머리가 쭈뼛서고 행여 기괴한 형상이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것은 아닐까 싶어 차마 고개도 못 돌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또한 세찬 돌풍이 나무 사이로 윙윙댈 때면 혹여 햇센 용병이 밤의 질주를 나온 것은 아닌가 싶어 기절초풍할 듯 놀란 적도 그 얼마던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어둠 속에 걸어다니는 밤의 공포, 마음의 환영일 뿐이었다. 비록 그가 살면서 수많은 유령을 보고 홀로 길을 걷다 다양한 형상의 사탄에게 포위된 적도 여러 번이지만 동이 트면 언제나 이런 악령들은 물러갔다. 악마가 그 어떤 짓거리를 꾸미든 그는 이에 상관없이 즐거운 삶을 살았을 터였다. 그러나 유령과 요괴와 온갖 마녀를 몽땅 합쳐놓은 것보다 인간 남자를 더 당혹해 하는 존재가 그의 길을 막아섰으니 이는 바로 여자였다. 매주 한 번 저녁에 그에게서 찬송가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 음악 생도들 중에는 네덜란드계 분홍의 외동딸인 카트리나 벤 테슬이 있었다. 그녀는 꽃처럼 싱그럽게 피어나는 18살 아가씨로 메추라기처럼 포동포동하고 그녀 아버지가 키우는 복숭아처럼 장밋빛 뺨에 탐스럽게 무르익었으며 비단 미모뿐 아니라 앞으로 물려받을 막대한 유산으로 인해 명성이 자자했다. 게다가 그녀는 살짝 요염한 구석이 있어 이런 기질이 옷차림새에서도 드러났는데 자신의 매력이 한껏 돋보이도록 구식과 신식을 골고루 섞은 차림이었다. 고조모가 사르담에서 가져온 샛노란 숭금 장신구,
옛 시절의 매력적인 스토마커, 그리고 인근에서 가장 어여쁜 발과 발목을 드러내는 자극적이게 짧은 패티코트. 이커보드 크레인은 여성에 대해 온순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이처럼 유혹적인 아가씨에게 금세 마음을 빼앗긴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특히나 그가 벤테슬 가문의 대저택을 방문한 뒤라면 더더욱. 발터스 벤테슬은 번영하고 만족하고 너그러운 농부의 전형이었다. 그가 자기 농장 너머로는 거의 시선이나 생각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의 영역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늑하고 행복하고 건강했다. 그는 자신의 부에 뿌듯해했지만 이를 뽐내지는 않았고 자신의 생활 양식보다는 풍요로움을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저택은 허드슨 강둑 중에서도 푸르고 아늑하고 비옥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네덜란드계 농부들이 즐겨 보금자리를 꾸미는 곳이었다. 거대한 느릅나무 한 그루가 저택 위로 널찍하게 가지를 뻗었고 그 밑동에서는 맑고 신선한 물이 퐁퐁 솟아올라 큼직한 통으로 만든 작은 우물을 채운 뒤 반짝반짝 조용히 풀밭을 지나 근처 시내로 흘러들었다. 그러면 시냇물은 딱총나무와 키 작은 버드나무 사이로 졸졸 흘러갔다. 저택 바로 근처에는 교회로 써도 될 만큼 광대한 헛간이 있었는데 모든 창문과 틈새로 농장의 부유함이 터져나올 듯 보였다. 헛간 안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도리깨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비와 흰털발 제비들은 지지배배 처마에 스치듯 날아다녔으며 비둘기들은 지붕에 늘어선 채 햇볕을 즐겼는데 날씨를 살피듯 한쪽 눈을 쳐든 놈, 날개 밑이나 가슴께에 머리를 파묻은 놈, 안것 근처에서 우쭐우쭐 구구구 끄떡끄떡 구애를 하는 놈 등등 가지각색이었다. 반지르르 살찐 돼지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우리 안에서 꿀꿀거렸고 전내나는 어린 돼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공기라도 들이마시듯 코를 킁킁거렸다. 인접한 연못에서는 새하얀 거위들이 오리떼를 호위하며 당당하게 떠다녔고 칠면조들은 꾸룩꾸룩 앞마당을 돌아다녔으며 뿔닭들은 꼬꼬꼬 성마르게 울어대면서 심기사나운 아낙네처럼 종종거렸다. 헛간 문 앞에서는 남편이자 전사이자 멋진 신사의 본보기인 씩씩한 수탉이 뽐내며 활보했다. 수탉은 빛나는 날개를 퍼덕이기도 하고 자긍심과 만족감에 꽃기호 소리도 내면서 때때로 발로 흙을 파헤쳐 언제나 배고픈 처자식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맛난 음식을 너그러이 권했다. 겨울날의 진수성찬을 약속하는 이 풍성한 장면 앞에 선생은 입안 가득 침이 고였다. 그는 개걸스러운 심안으로 온갖 장면을 상상했다. 뱃속에 푸딩을 넣고 입에는 사과를 문 채 뛰어다니는 통돼지구이들. 편안한 파이 침대 속에 아늑하게 누워 빵껍질 이불을 덮은 비둘기들. 자기 몸으로 우려낸 고기 국물 속에 헤엄치는 거위들. 금실 좋은 부부처럼 남부럽지 않은 양파 소스를 자랑하며 접시 위에 나란히 누운 오리들. 훗날 매끈한 베이컨 조각과 촉촉하고 맛있는 햄이 될 어린 돼지들. 모래주머니를 날개 아래 품고 어쩌면 맛난 소세지 목걸이도 두른 채 먹음직하게 묶여있는 칠면조들. 심지어 빛나는 수탉 선생조차도 접시 위에서
발톱을 위로 쳐들고 발랑 뒤집힌 채 살아생전에는 기사도 정신이 허락치 않았던 자비를 지금 와서 구걸하는 듯 보였다. 넋이 나간 이커보드가 이 모든 장면을 상상할 때, 그리고 그의 커다란 녹색 눈이 비옥한 목초지, 밀과 호밀과 메밀과 옥수수가 풍성한 들판, 붉은 열매를 휘청하게 매단 과수원, 그리고 그 속에 자리한 부유한 벤테슬 저택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이 모든 영토를 물려받을 아가씨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올랐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즉각 현금으로 바꿀지, 그리하여 그 돈으로 광활한 황무지를 사들이고 그곳에 지붕너를 인 궁전을 세울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다. 한술 더 떠 그의 분주한 상상력 속에서는 이미 소망이 실현되어 그는 마차에 번지르르한 세간을 가득 싣고 아래에는 냄비와 주전자를 달랑달랑 매달고 그 위에 꽃다운 카트리나와 주렁주렁한 자식들을 태우고 자신은 앞말에 걸터 앉아 망아지 한 마리를 뒤에 거느린 채 켄터키, 테네시, 기타, 미지의 땅으로 떠나고 있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정복되고 말았다. 그곳은 무척이나 널찍한 농가로 용마루는 높지만 지붕은 낮게 경사지고 초기 네덜란드계 개척자 시절부터 내려온 양식으로 지어져 있었다. 나지막하고 돌출된 처마는 건물 정면을 따라 베란다를 형성했으며 날씨가 궂을 때는 닫을 수도 있었다. 그 아래에는 도리깨, 마구, 다양한 농기구, 그리고 인근 강에서 낚시질할 때 필요한 그물 등이 걸려 있었다. 측면에는 여름철을 위해 긴 의자가 설치되었고 한쪽 끝에는 커다란 물레가, 반대쪽에는 버터를 만드는 교육기가 놓여 있어 이 중요한 베란다가 얼마나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지 보여주었다. 이커보드는 경탄을 금치 못하며 베란다를 거쳐 홀로 들어섰다. 홀은 저택의 중앙부이자 식구들이 평상시에 머무는 곳이었다. 여기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백납식기들이 기다란 찬장에 줄지어 늘어서 있어 그는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한쪽 구석에는 커다란 양털자루가 물레질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쪽에는 배틀에서 막 나온 교직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벽에는 옥수수 이삭, 실에 깨어 말린 사과와 복숭아가 반지르르한 빨간 고추와 뒤섞인 채 화려한 꽃줄처럼 드리워 있었다. 문 하나가 조금 열려 있어 그 너머로 훌륭한 응접실이 살짝 엿보였다. 갈고리 발톱이 달린 의자와 거무스름한 마호가니 탁자가 거울처럼 빛나고 벽난로 장식 받침은 부삽과 부젓가락을 동반한 채 아스파라거스 덮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벽난로 선반에는 고강나무와 소라 껍데기가 장식으로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알록달록한 새알들이 매달려 있었으며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타조알 한 개가 드리워 있었다. 일부러 열어둔 듯한 구석 붙박이장에는 오래된 은제식기와 말끔하게 고친 자기 제품들이 한가득 보였다. 이와 같은 기쁨의 영토를 바라본 순간부터 이커보드의 마음에서는 평화가 사라졌고 그저 어떻게 하면 벤 테슬의 출중한 외동딸에게서 애정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궁리뿐이었다. 하지만 옛 시절의 수행기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옛날 기사들이야 거인이나 마법사나 불 뿜는 용이나 기타 만만한 적수와 상대할 뿐이었고 철과 노쇠로 만든 문을 지나고 단단한 성벽을 올라 사모하는 여인이 갇혀있는 아성에 이르기만 하면 되었다. 이는 크리스마스 파이의 한복판에 이르는 것만큼이나 손쉬운 일이었으며 일단 도착하기만 하면 여인의 손은 당연지사로 기사의 것이었다. 반면 이커보드가 이 요염한 시골 아가씨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갖 변덕과 충동으로 이루어진 미로,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과 장애들을 제시하는 미로를 헤쳐나가야 했다. 게다가 그가 맞붙어야 할 상대는 살아있는 피와 살을 가진 무시무시한 적수들이었으니 바로 그녀에게 구애하는 수많은 시골 청년들이었다. 이들은 그녀의 마음에 이르는 통로를 철저히 막고 서서 서로에게 빈틈없고 험악한 눈초리를 던졌지만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는 즉각 서로 단합하여 맞설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상대는 에이브러햄 혹은 네덜란드식 약칭에 따르면 브롬 벤 브런트라고 불리는 건장하고 우렁차고 의스대기 좋아하는 멋쟁이 청년이었다. 그는 그 일대에서 힘과 대담함으로 이름을 떨치는 영웅이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몸이 유연하며 짧고 새카만 곱슬머리에 무뚝뚝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은 얼굴, 그리고 장난기와 거만함이 뒤섞인 분위기를 풍겼다. 헤라클레스 같은 골격과 엄청난 괴력 때문에 통뼈 브롬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이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승마술에서 솜씨와 지식이 대단해 마리에서 타타르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움직였다. 모든 경주와 닭싸움에서 단연 1인자였고 시골답게 신체적 힘을 바탕으로 한 지배력으로 모든 분쟁을 중재했다. 이럴 때면 그는 모자를 삐딱하게 쓴 채 그 어떤 반박이나 불복도 허용치 않는 말투와 분위기로 판결을 내렸다. 그는 언제나 싸움이나 소동에 뛰어들 채비가 되어 있었지만 아기보다는 장난기가 많았다. 또한 거만하고 거칠긴 해도 그 밑바닥에는 익사를 좋아하는 유쾌한 기질이 강하게 깔려 있었다. 그에게는 마음 맞는 동지이자 열렬한 추종자가 서넛 있어 그들을 이끌고 일대를 누비면서 수 킬로미터 내의 모든 반목과 재미를 섭렵하고 다녔다. 날씨가 추울 때는 살랑대는 여우꼬리가 꼭대기에 달린 털모자를 쓰고 다녀 그 모습이 두드러졌기에 시골 회합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멀리 힘차게 말을 달리는 무리 속에서 휙휙 움직이는 낯익은 꼬리를 보면 언제나 한바탕 소동에 대비했다. 때때로 브롬일당은 한밤중에 마치 돈 코사크족 전사들처럼 떠들썩한 함성을 지르며 농가 옆을 질주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잠에서 화들짝 깨어난 노부인들은 딸각딸각 급한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어이구 통뼈 브롬가 그 일당이 지나가는구먼 이라고 외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 감탄, 선의가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았고 인근에서 못된 장난이나 거친 말다툼이 벌어지기라도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분명 그 배경에는 통뼈 브롬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야생마 같은 영웅은 이미 오래전부터 꽃다운 카트리나를 자신의 투박한 애정 상대로 점찍어둔 터였고 비록 그의 연애 방식이
곰의 온순한 애무나 애정과 비슷하긴 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그를 완전히 내치지만은 않는 모양이었다. 그의 등장은 나머지 경쟁자들에게 퇴각하라는 신호였고 연애 중인 사자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일요일 저녁에 그의 말이 벤 테슬 저택의 말뚝에 묶여있는 광경이 눈에 띄면 이는 안에서 말의 주인이 구애 중이라는 혹은 흔히들 말하듯 작업 중이라는 표시였기에 다른 경쟁자들은 낙담하여 발걸음을 돌린 뒤 다른 지역으로 전투를 옮겨갔다. 이커버드 크레인이 맞서야 하는 상대는 이처럼 위협적이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경쟁에서는 이커버드보다 더 용감한 이도 주눅이 들었을 터이며 더 현명한 이도 어쩔 도리가 없었을 터였다. 하지만 그는 기질적으로 유연성과 참을성의 행복한 조합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몸과 정신이 등덩굴과 같이 쉽게 휘어지지만 즐기기 그지없었고 구부러질지언정 부러지는 일은 없었으며 조그만 압력에도 몸을 굽혔지만 압력이 사라지면 즉각 확 그 어느 때보다도 발딱 일어나서 꼿꼿이 고개를 쳐드는 것이었다. 그가 경쟁자에게 공공연히 맞서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일 터였다. 격렬한 연인 아킬레스와 마찬가지로 브롬 역시 자신의 애정전선에서 방해를 허용할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지라 이커보드는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그는 성가대 지휘자라는 구실로 벤 테슬 저택을 자주 드나들었다. 부모들의 성가신 간섭은 종종 연인들의 길에 방해물이 되기 쉽지만 벤 테슬 가문에서는 그럴 염려도 없었다. 발터스 벤 테슬은 느긋하고 너그러운 사람인데다 딸을 담뱃대보다도 더 사랑했고 분별 있는 남자답게 그리고 훌륭한 아버지답게 모든 면에서 딸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아담한 부인 역시 살림 잘하는 주부답게 집안일을 챙기랴 닭과 오리 등을 거두랴 할 일이 많았다. 그녀가 짐짓 현명하게 말했듯 오리와 거위는 멍청한 것들이라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지만 계집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으니까. 그리하여 벤 테슬 부인이 분주히 집안을 챙기거나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 부지런히 물레를 돌리는 동안 사람 좋은 발터스는 반대쪽에 앉아 저녁 담배를 피우면서 양손에 칼을 든 채 헛간 꼭대기에서 바람과 맹렬한 전투를 벌이는 조그만 목각전사를 지켜보곤 했다. 그동안 이커보드는 커다란 느릅나무 아래 샘가에서 카트리나에게 구애를 펼치거나 연인의 속삭임을 표현하기 딱 좋은 황혼역에 그녀와 산책을 하곤 했다. 고백하는 바 나는 여자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구애되고 쟁취되는지 알지 못한다. 내게 있어 그들의 마음은 항상 수수께끼와 탐복의 대상이었다. 어떤 여자들의 마음은 취약점 혹은 접근 경로가 하나밖에 없는 듯한 반면 어떤 여자들은 마음에 이르는 길이 수천 개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도 수천 가지나 된다. 전자를 얻는 데에는 대단한 솜씨가 필요하지만 후자를 계속 소유하는 데에는 더 큰 기량이 요구된다. 자신의 요새를 지키자면 모든 문과 창문을 다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로 평범한 여자의 마음을 수천 개 쟁취한 남자는 다소 명성을 얻을 뿐이지만 요염한 여자 한 명의 마음을 계속 철통같이 지배하는 남자는 진정한 영웅이다. 그러나 강력한 통뼈 브롬의 경우에는 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했다. 이커보드 크레인이 카트리나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브롬의 세력은
명백히 이울었다. 이제는 일요일 밤에 그의 말이 벤 테슬과 말뚝에 묶여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았고 그와 슬리피 할로 선생의 사이에는 맹렬한 적이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브롬은 천성적으로 거친 기사도를 타고났는지라 더없이 간명하고 단순한 사고방식을 지녔던 옛 수행기사들의 방식, 즉 한판 결투에 따라 공개적으로 대결한 뒤 카트리나에 대한 권리를 결정짓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커보드는 이런 시합에 뛰어들기에는 상대의 우월한 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일전에 통뼈 브롬이 그놈의 선생을 반으로 접어서 자기 학교 선반에다 쑤셔 넣겠다 고 자랑하는 소리도 들었기에 그는 상대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도록 바싹 경계했다. 이처럼 고집스럽게 싸움을 피하는 데에는 극도로 상대의 부하를 돋우는 면이 있었다. 이제 브롬에게 남은 수단은 타고난 못된 장난기를 동원하여 경쟁자에게 무모한 장난을 치는 것이었다. 이에 이커보드는 통뼈 브롬과 그의 거친 기수 일당들에게 예측 불허의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평온했던 이커보드의 영역으로 쳐들어와 굴뚝을 막아서 노래를 배우던 사람들을 연기로 내쫓기도 하고 실버델까지와 창문 말뚝이라는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밤에 학교에 침입하여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기도 했다. 이에 딱한 선생은 인근의 모든 마녀들이 이곳에서 회합이라도 했나 보다 당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브롬이 모든 기회를 이용해 이커보드를 연인 앞에서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일이었다. 한 번은 고약한 개 한 마리한테 익살맞게 낑낑대는 법을 가르쳐서는 카트리나에게 찬송가를 가르칠 선생이라며 이커보드의 경쟁자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두 경쟁자의 상대적 처지에 별다른 실질적 변화 없이 얼마간 사태가 지속되었다.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 오후 이커보드는 멍하니 생각에 잠긴 채 높은 걸상에 군주처럼 앉아 있었다. 대개 그는 이 자리에 앉아 자신의 작은 학습 왕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시했다. 손에는 전제군주의 홀인 채벌용 나무 주걱을 흔들고 있었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공포의 대상인 자작나무 회초리는 왕자 뒤 못 3개에 얹혀 있었다. 그의 앞에 놓인 탁자에는 반쯤 베어먹은 사과, 장난감 총, 팽이, 날벌레통, 종이로 작게 만든 사나운 싸움닭 군단 등등 나태한 장난꾸러기들에게서 압수한 온갖 밀수품과 금지품들이 보였다. 바로 조금 전에 그가 무섭게 기강이라도 잡았는지 학생들은 모두 열심히 책을 읽거나 한눈으로 흘끔흘끔 스승을 훔쳐보면서 책 뒤에서 몰래 소곤대고 있었다. 교실에는 일종의 웅성거리는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 갑자기 흑인 한 명이 등장하면서 이런 정적이 깨어졌으니 그는 거친 삼배 재킷과 바지 차림에 헤르메스처럼 남루한 둥그런 모자를 덮어쓰고 너저분하고 사납고 제대로 길도 안 든 망아지 등에 올라탄 채 밧줄을 굴레 삼아 몰고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벤 테슬 저택에서 열릴 흥겨운 파티 혹은 누비 이불 모임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을 들고 딸깍딸깍 교실 문가로 다가와 흑인들이 이런 종류의 소소한 사명을 수행할 때 흔히 그러듯 짐짓 거들먹거리는 태도와 애써 세련된 언어로 말을 전하더니 이어 이처럼 중요하고 긴급한 사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개울을 지나 골짜기 너머로 바삐
사라져갔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교실은 이제 온통 시끌벅적 난리판으로 변했다. 학생들은 소소한 부분에서는 멈추지도 않고 쫓기듯 진도를 나갔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반쯤 건너뛰고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고, 더딘 아이들은 속도를 높이고 어려운 장애를 뛰어넘도록 도와준다는 선생의 배려 아래 이따금 둔부를 얼얼하게 얻어맞았다. 책은 선반 대신 아무데나 나뒹굴고, 잉크통은 엎어지고, 의자는 뒤로 넘어간 채 평소보다 1시간 빨리 수업이 끝났고, 학생들은 꼬마 도깨비 무리처럼 밖으로 뛰쳐나와 풀바디를 야단법석 쫓아다니면서 이른 해방을 만끽했다. 이제 멋쟁이 이커보드는 최고 좋은, 실제로 한 벌뿐인 낡은 검정색 옷을 솔질하고 매만지랴, 교실에 걸려있는 깨진 거울 조각을 보며 매무새를 가다듬으랴, 평소보다 최소 반 시간을 더 몸단장에 썼다. 그는 진정한 기사다운 모습으로 연인 앞에 등장하기 위해 자신이 묵고 있는 농가의 주인인 한스 벤 리퍼라는 성질내는 네덜란드계 노인에게 말을 빌렸고, 이어 그 위에 용맹하게 올라탄 뒤 모험에 나서는 수행기사처럼 길을 떠났다. 여기에서 잠시 이런 기사 이야기에 진정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의 영웅과 그의 준마가 어떤 모습과 의장을 갖추고 있었는지 설명하는 게 합당하겠다.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은 쟁기질에 사용하는 노쇠한 말로써 워낙 늙은 탓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고약한 성질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비쩍 마른 데다 털이 텁스룩했고, 목은 빈약하고 머리통은 망치 같았다. 빛바랜 갈기와 꼬리털은 이리저리 뒤엉키고 옹이져 있었다. 한쪽 눈은 눈동자가 없어 허옇고 유령 같았지만 다른 쪽 눈에는 진짜 악마 같은 성광이 언뜻 비쳤다. 그래도 이름이 건파우더, 화약인 걸 보면 한창 때는 꽤나 불같은 기운이 넘쳤던 모양이었다. 실제로 이놈은 주인이 제일 아끼는 말이었다. 성 잘 내는 벤 리퍼 노인은 사납게 말을 몰았는데 10중 8구 얼마간 자기 기질을 에마에게 불어넣은 게 분명했다. 건파우더가 노쇠한 모습이긴 해도 근방의 어떤 안망아지보다 저돌적이고 심술궂은 기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커버드는 이런 준마를 타기에 썩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짧은 등자에 발을 받친 터라 무릎이 거의 안장머리까지 올라와 있었다. 뾰족한 팔꿈치는 메뚜기처럼 튀어나왔고 왕의 호를 들듯 채찍을 고추석에 들고 있어 말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자 그의 양팔은 날갯짓처럼 파닥파닥거렸다. 워낙 이마가 좁은 터라 펠트 모자가 코 윗부분에 얹혀 있었고 검정색 외투자락은 말꼬리 근처까지 나부꼈다. 이커보드와 준마는 이런 모양새로 한스 벤 리퍼의 대문을 휘청휘청 나섰으며 이는 환한 대낮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망령의 모습이었다. 앞서 말했듯 때는 아름다운 가을날이라 하늘은 맑고 평온했으며 자연은 풍요로움을 연상시키는 비옥한 황금빛 옷을 걸치고 있었다. 숲은 차분한 갈색과 노란색으로 단장했지만 몇몇 여린 나무들은 서리를 맞은 탓에 주황, 자주, 진홍으로 선명하게 물들어 있었다. 줄지어 날아가는 드로리떼가 하늘 높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너도밤나무와 호두나무 숲에서는 다람쥐 소리가 들렸으며 그루터기만 남은 인근 밭에서는 이따금씩 메추라기에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새들은
고별 연애를 즐기는 중이었다. 새들은 흥겹게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숲의 풍요로움과 다양함에 변덕을 부리며 덤불에서 덤불로, 나무에서 나무로 짹짹대고 까불대며 날개를 퍼덕였다. 풋내기 스포츠맨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이자 시끄럽고 불평스레 울어대는 소박한 울새. 시커먼 구름을 이루며 제잘제잘 날아가는 집박이 무리. 황금빛 날개와 시몽색 벽과 목 주위에 널찍하고 시커먼 얼룩무늬와 화려한 깃털을 자랑하는 딱따구리. 날개 끝은 붉고 꼬리 끝은 노랗고 사냥 모자에 다는 깃털 같은 날개털을 가진 여새. 담청색 외투와 하얀 속옷 차림에 날카롭고 수다스런 울음소리. 끄덕대고 까닥대고 굽실대면서 숲속의 모든 새들과 사이좋은 채 하는 요란한 멋쟁이 파란 어치. 이커보드는 천천히 길을 가면서 풍성한 식탁을 약속하는 모든 조짐들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두 눈을 번쩍 든 채 상쾌한 가을날의 값진 보배들을 기쁘게 훑고 있었다. 사방은 온통 사과 천지였다. 가지가 휘청하도록 매달린 사과. 장에 내다 팔려고 바구니와 통에 담아둔 사과. 집을 내려고 풍성하게 쌓아둔 사과 등등. 이어 드넓게 펼쳐진 옥수수밭이 보였다. 무성한 잎사귀 뒤로 금빛 열매를 살짝 드러내면서 케이크와 죽을 약속하는 옥수수들. 누런 호박들은 그 밑에 누워 태양을 향해 어여쁘고 둥근 배를 드러낸 채 더없이 푸짐한 파이를 장담하고 있었다. 이어 그는 향긋한 메밀밭을 지나가며 달콤한 꿀냄새를 들이마셨다. 이 풍경을 보자 맛 좋은 팬케이크, 카트리나 벤 테슬이 그 우아하고 작고 토실한 손으로 넉넉히 버터를 바른 뒤 꿀이나 당미를 곁들여 내어올 팬케이크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살포시 솟아올랐다. 이렇듯 달콤한 생각과 감미로운 상상을 마음껏 맛보면서 그는 위대한 허드슨 강의 가장 멋진 절경이 내다보이는 산허리를 따라 나아갔다. 넓적하고 둥그런 태양이 서서히 서쪽으로 이을고 있었다. 태판지의 넓은 품은 미동도 없이 거울처럼 잔잔했으며 그저 여기저기에서 부드러운 물결이 먼 산의 푸른 그림자를 길게 흔들 뿐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하늘에는 호박색 구름이 몇 조각 떠 있었다. 지평선은 아름다운 황금빛을 띠다가 서서히 산뜻한 황록색으로 바뀌었고 이어 중천처럼 지푸르게 변해갔다. 저물어가는 햇살이 허드슨 강의 일부 지역 위로 돌출한 절벽, 그 울창한 꼭대기에 잠시 머물면서 벼랑 사면의 진해색과 자주색에 더더욱 깊은 빛을 부여했다. 저 멀리에는 범선 한 척이 쓸모없이 돛을 축 늘어뜨린 채 물결에 실려 느릿느릿 아래로 떠내려갔는데 하늘의 그림자가 잔잔한 수면에 희미하게 비치어 범선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다. 이커버드가 벤 테슬의 대저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이미 그곳에는 일대에 정화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다. 늙은 농부들은 홀쭉하고 가죽 같은 얼굴에 수직물로 만든 외투와 반바지, 파란색 긴 양말, 커다란 구두, 훌륭한 백납버클 차림이었다. 그들의 작고 시들었지만 활기찬 부인들은 촘촘하게 주름 잡힌 모자, 허리선이 낮게 잡힌 짧은 가운, 수직물로 만든 패티코트 차림에
가위와 바늘결애와 화사한 옥양목 쌈지를 바깥자락에 차고 있었다. 풍만한 아가씨들은 거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95차림이었지만 그래도 밀짚 모자 대신 어여쁜 리본을 달았거나 하얀 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은 도시 문화의 도입을 보여주었다. 청년들은 거대한 노쇠 단추가 줄지어 달렸고 자락이 네모난 짧은 외투에 당시의 유행에 따라 대개 머리를 따은 모양새였다. 이는 여기에 필요한 뱀장어 껍질을 손에 넣었을 때의 이야기로 뱀장어 껍질은 그 일대에서 머릿결의 강력한 영양제이자 강화제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영웅은 단연 통뼈 브롬으로 그는 에마 데어데블, 물불 가리지 않는 을 타고 파티에 등장했다. 데어데블은 주인과 마찬가지로 혈기와 장난이 보통이 아니었으며 주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루지 못했다. 사실 브롬은 등에 올라탄 사람의 목을 언제라도 부러뜨릴 수 있고 온갖 못된 장난을 일삼는 사나운 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유순하고 잘 길든 말은 용맹한 사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의 주인공이 벤테슬 저택의 호화로운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의 매료된 시선 앞에 밀어닥친 매력적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까 한다. 그것은 붉고 흰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풍만한 아가씨들이 아니라 가을이라는 사치스러운 계절에 진정한 네덜란드식 시골 탁자에 차려진 풍요의 매력이었다. 그곳에는 숙련된 네덜란드계 주부만 아는 거의 형언할 수조차 없는 온갖 케이크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바삭한 도넛과 좀 더 부드러운 도넛, 파삭파삭 부스러지는 꽈배기 도넛, 달콤한 케이크와 쇼트 케이크, 생강 케이크와 꿀 케이크, 그 외 가지각색의 온갖 케이크, 또한 사과 파이와 복숭아 파이와 호박 파이, 얇게 베어낸 햄과 훈제 쇠고기, 먹음직스럽게 설탕에 절인 자두와 복숭아와 배와 마르멜로, 이에 더해 청어구이와 통닭구이 등등이 우유 및 크림 그릇과 함께 위에서 열거한 그대로 온통 뒤죽박죽 섞여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어머니 같은 찻주전자가 뜨거운 김을 뿌옇게 뿜어내고 있었으니 부디 용서하시길. 이 푸짐한 음식을 제대로 묘사하자면 숨을 돌리고 시간을 내야 하지만 필자로서는 얼른 이야기를 계속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다. 다행히도 이 커브드 크레인은 필자처럼 급할 바가 없었기에 모든 진미를 온당하게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었다. 살가죽 속에 맛 좋은 음식이 들어찰수록 마음도 점점 풍성해졌고 일부 남자들이 술을 마시면 그러하듯 그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또한 그는 먹는 틈틈이 커다란 두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호화로운 이 모든 장면이 언젠가 그의 소유가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며 혼자 싱글벙글 거렸다. 그때가 되면 당장 낡아빠진 학교를 때려치우고 한스 벤 리퍼와 기타 인색한 후원자들을 면전에서 무시하며 감히 자기에게 동지라고 부르는 순회교사가 있다면 쫓아내고 말리라. 발터스 벤 테슬은 만족감과 유쾌함이 가득한 얼굴, 마치 보름달처럼 둥그렇고 즐거운 얼굴로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그의 환대는 그저 악수를 나누거나 어깨를 툭 치거나 껄껄 웃거나 얼른 와서 많이들 들라고 간곡히 권하는 정도로 표현은 간결했지만 마음은
넉넉히 느껴졌다. 이제 사교실 또는 홀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춤의 시작을 알렸다. 연주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 흑인으로 반세기 이상 이 마을에서 순회 악단으로 일해온 사람이었다. 그의 악기는 주인만큼이나 오래되고 낡아 빠진 상태였다. 그는 활을 움직일 때마다 고개를 까닥까닥 흔들면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두세 줄의 현만 문질러댔고, 새로운 남녀가 춤을 시작하러 나오면 매번 바닥에 닿도록 인사를 하면서 발을 쿵쿵 굴렀다. 이커버드는 자신의 발성 능력만큼이나 춤에도 자신 있었다. 춤을 출 때면 그의 신체 중 어느 한 곳도 게으르지 않았다. 실제로 그의 헐렁하게 연결된 골격이 방안을 요란스레 누비면서 완전 작동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무도병의 수호성인 성 바이스터가 몸소 강림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인근 지역과 농장에서 몰려든 남녀노소의 모든 흑인들에게 감탄거리가 되었다. 흑인들은 새카맣게 빛나는 얼굴들을 피라미드처럼 포갠 채 문과 창문마다 붙어서서 이 장면을 유쾌하게 지켜보았고, 하얀 눈알을 번들대고 상아빛 치아를 싱글대며 입이 찢어지도록 웃고 있었다. 장난꾸러기에게 매질하는 선생도 어찌 이때만은 생기발랄하고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흠모하는 여인이 그의 파트너인데다 그의 모든 추파에 우아한 미소로 담내하고 있지 않는가. 게다가 경쟁자 통뼈 브롬은 사랑과 질투에 눈이 먼 채 한쪽 구석에 혼자 도사리고 있지 아니한가. 춤이 끝나자 이커버드는 현인들의 무리에 시선이 갔다. 그들은 늙은 벤 테슬과 함께 베란다 한쪽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옛 시절에 대해 한담을 나누고 전쟁에 대해 기나긴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던 시절, 이 고장은 역사와 위인이 넘치는 혜택받은 지역 중 하나였다.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과 미국군의 전선이 이 근처를 지나간 까닭에 이곳에는 약탈이 횡행했고 피난민들, 카우보이들, 기타 온갖 종류의 변방무사들이 들끓었다. 그로부터 딱 적당한 세월이 흘러 이제 화자들은 자기 이야기에 허구를 살짝 곁들이고 흐릿한 기억을 틈타 자신을 모든 무용담의 영웅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도퓨 마틀링이라는 몸집이 크고 수염이 파란 네덜란드인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진흙으로 쌓은 임시 흉벽에서 낡은 9파운드짜리 대포를 쏘아 영국군의 프리기탐을 거의 침몰시킬 뻔했지만 안타깝게도 6번째 발포 때 그만 대포가 파열해 버렸다고 했다. 또한 여기에서 가볍게 언급하기에는 워낙 부유한 사람인지라 이름은 밝힐 수 없는 한 노신사는 방어술이 기막히게 뛰어나 화이트 플레이스 전투 때 머스키총의 탄알을 작은 검으로 받아 넘겼다는데 총알이 칼날 근처로 윙 날아와 칼자루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또렷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다. 그곳에는 그들의 못지않게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여럿 더 있었으며 그 누구 하나 전쟁이 만족스럽게 끝나게 된 데에는 본인의 역할이 컸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무용담도 이어 계속된 유령과 망령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지역에는 이런 종류의 값진 전설적 괴담이 풍부했다. 고장 설화와 미신은 이처럼 꼭꼭 숨겨지고 오래 정착된 벽지에서 가장
잘 자란다.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처럼 인구가 끊임없이 이동하는 지역에서는 그들의 발길 아래 짓밟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유령이 딱히 모습을 드러낼 동기가 없다. 그들이 첫잠을 끝내고 무덤 속에서 몸을 일으킬 때쯤이면 이미 살아있는 친구들은 다들 타지로 떠나버린 터라 유령이 밤에 순시를 나와도 찾아갈 낯익은 얼굴이 없다. 오랫동안 정착된 네덜란드계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고장에서 유령 이야기가 사라진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이 지역에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유행하는 직접적 원인은 뭐니 해도 슬리피 할로가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유령의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 자체에도 전염력이 있어 꿈과 환상의 기운을 뿜어내면서 온 지역에 주문을 걸었다. 당시 벤테슬 저택에도 몇몇 슬리피 할로우 주민들이 참석하여 평상시와 다름없이 기괴하고 불가사의한 전설들을 들려주고 있었다. 불운한 존 안드레 소령이 체포되었던 인근의 거대한 나무 근처에서는 요즘도 장례 행렬이 보이고 비통한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레이블록의 어두컴컴한 골짜기에서는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눈 속에 죽었는지라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기 전이면 종종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단연 화제거리는 슬리피 할로에서 가장 사랑받는 유령, 목없는 기수였다. 최근에도 그가 인근을 순시하는 소리가 몇 차례나 들렸다는 이야기. 밤이면 그가 교회 묘지 무덤 사이에 말을 묶어둔다는 이야기 등이 펼쳐졌다. 이곳 교회가 범이 나는 망령들의 단골 장소가 된 것은 아마도 워낙 외딴 위치 때문인 듯했다. 교회는 아카시아와 고고한 느릅나무에 둘러싸인 채 작은 언덕에 있었으며 나무들 사이로 하얀 도료를 바른 말쑥한 벽이 정숙하게 비치었는데 마치 기독교도의 순결처럼 외진 그늘 속에 빛나는 모습이었다. 거기에서부터 완만한 비탈길이 시작되어 키 큰 나무들이 경계를 이룬 은빛 수면으로 이어졌고 나무들 사이로 허드슨 강의 푸른 언덕들이 언뜻 빛이었다. 풀이 자란 교회 묘지, 햇빛조차 너무나 조용히 잠든 듯한 그곳을 보면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에서만은 고인이 편히 쉴 수 있으리라 생각할 터였다. 교회 한쪽으로는 울창한 협곡이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그곳을 따라 큰 개울이 부서진 바위와 쓰러진 나무줄기 사이로 사납게 흘렀다. 이 개울 중에서도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깊고 시커먼 지점에 옛날에 나무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 다리까지 이르는 길뿐 아니라 다리 자체도 무성하게 우거진 나무에 빽빽한 그늘에 가려 있었다. 나무 때문에 다리 주변은 한낮에도 어둑했으며 밤이 되면 무시무시한 암흑천지로 변했다. 이곳이 바로 목없는 기수가 즐겨 찾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그와 제일 자주 만나는 곳이었다. 유령에 대해서는 좀채 믿지 않았던 이다나, 브라우어라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어쩌다가 그가 약탈을 끝내고 슬리피 할로로 돌아가는 목없는 용병을 만나 뒷자리에 올라타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덤불과 숲, 언덕과 늪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되었는지. 그러다 이윽고 나무다리에 이르렀을 때 유령기수가 갑자기 해골로 변하더니 브라우어 노인을 개울에 집어던지고는 콱쾅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나무 꼭대기를 뛰어넘어 사라졌는지 등등. 이에 통뼈브롬은 3배는 더 기이한 모험담을 들고 나왔다. 그는 질주하는 햇센용병을 형편없는 기수라고 깔보았다. 그에 따르면 어느 밤 그가 싱싱이라는 이웃마을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밤의 기병이 그를 따라잡았다고 한다. 그는 유령에게 펀치 한 사발을 걸고 시합을 제안했는데 대어대불이 요괴말 따위보다는 훨씬 빨랐기 때문에 실제로 그의 승리가 확실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다리에 막 다다랐을 때 햇센용병이 갑자기 달아나더니 번쩍 성광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이야기할 때 흔히 그렇듯 화자의 나른하고 낮은 목소리, 그리고 어쩌다 담뱃불에 어슴풀에 비치는 청중들의 얼굴.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모든 이야기들이 이커보드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답례로 한없이 존경하는 저자 코튼 매더의 책에서 풍부한 이야기를 인용하여 들려주었고 자신의 고향 코네티컷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괴이한 사건들, 그리고 그가 슬리피 할로우 근처로 밤 산책을 나갔다 보았던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덧붙여 이야기했다. 이제 서서히 해산하는 분위기였다. 늙은 농부들은 진마차의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골짜기 길을 따라 그리고 먼 언덕 너머로 얼마 동안 울렸다. 몇몇 아가씨들은 사랑하는 청년의 말 뒷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말발굽 소리와 뒤섞여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졌고 소리는 차츰차츰 약해지다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조금 전까지 왁자지껄했던 이곳은 이제 모두 떠난 채 정적만 감돌았다. 오직 이커보드만 뒤에 남았는데 그는 시골 연인들의 관습에 따라 벤테슬 가문의 상속녀와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눌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가도에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대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사실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상당히 우울하고 풀죽은 모습으로 나온 걸로 보건대 뭔가 틀어진 게 분명했다. 오, 여자들이란. 그녀는 이제껏 요염한 술수를 부렸던 것인가? 딱한 선생을 부추긴 것은 그저 그의 경쟁자를 온전히 정복하고자 하는 속임수에 불과했던가? 이는 오직 하나님만 알 터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이커보드가 어여쁜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마치 닭장을 헤집다 나온 사람 같은 표정으로 슬그머니 나왔다는 사실뿐이었다. 그토록 흡족해하며 바라보곤 했던 비옥한 시골 풍경이 널렸건만 그는 좌우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곧장 마구간으로 걸어갔고 아늑한 그곳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옥수수와 귀리, 골짜기 가득한 큰 조화제비에 클로버 꿈을 꾸며 곤히 자고 있던 줌마에게 몇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안기어 더없이 무례하게 잠을 깨웠다. 이커보드가 침울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집을 향해 떠난 것은 마녀가 설치는 한밤중이었다. 그가 지나는 산허리는 테리타운 위로 우뚝 솟아 있었으며 낮에만 해도 너무나 기분 좋게 지났던 곳이었다. 이커보드 본인만큼이나 음울한 시간이었다. 까마득히 아래편에는 태판지가 어둑하고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고 뭇 아래 조용히 정박 중인 범선의 높은 돛대가 여기저기에 보였다. 워낙 쥐죽은 듯 고요한 한밤이라
허드슨강 반대편 기슭에서 지저대는 감시견의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희미하고 어렴풋해서 이 인간의 충실한 벗이 그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만 더더욱 일깨울 뿐이었다. 또한 가끔씩 어쩌다 잠에서 깬 숱하게 긴 울음소리가 멀리, 저 멀리 언덕 가운데 위치한 어느 농가에서 들려오곤 했지만 그의 귀에는 꿈결처럼 아스라하기만 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 어떤 생명의 흔적도 없이 그저 귀뚜라미의 구슬픈 울음소리 혹은 근처 습지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다 갑자기 몸을 뒤척이기라도 하는 듯 황소개구리의 가릉거리는 비음만 간혹 들릴 뿐이었다. 낮 동안 들었던 모든 유령과 요괴 이야기들이 이제 그의 머릿속에 몰려들고 있었다. 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고 별들은 점점 더 깊이 하늘에 박히는 듯 했으며 세차게 흘러가는 구름은 이따금 별들을 시야에서 감추었다. 그는 지금처럼 외롭고 우울했던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수많은 유령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에는 어마어마한 튤립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주위의 모든 나무 위로 거인처럼 우뚝 솟은 채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나무였다. 가지는 울퉁불퉁 괴상한 데다 보통 나무의 줄기만큼이나 굵었으며 거의 땅에 닿을 듯 비틀려 내려갔다가 다시 공중으로 솟아오른 모습이었다. 불운한 안드레 소령이 이 나무 가까이에서 체포되었던 터라 그의 비극적 이야기와 관련되었다 하여 안드레 소령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불행한 운을 타고 난 소령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기묘한 광경이나 쓸쓸한 울음소리 때문에 경이와 미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이 나무를 대했다. 무시무시한 튤립나무가 점점 가까워지자 이커보드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누군가 휘파람에 대답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마른 나뭇가지 사이로 세차게 휘몰아친 돌풍이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무 한가운데에 뭔가 허연 것이 매달린 것처럼 보였다. 그는 발길과 휘파람을 멈추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바라보자 나무가 번개에 맞아 하얀 목줄부가 드러난 곳이었다. 갑자기 신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이가 딱딱 떨리고 무릎이 후들후들 안장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것은 산들바람에 흔들린 커다란 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는 소리였다. 그는 무사히 나무를 지나갔지만 그의 앞에는 새로운 위험이 놓여 있었다. 튤립 나무에서 180m 남짓 떨어진 곳에 작은 개울 하나가 길을 가로지르면서 빽빽한 산림과 습지가 자리한 협곡으로 흘러들었다. 와일리의 늪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개울 위로 나란히 놓인 거친 통나무 몇 개가 다리구실을 했다. 개울이 숲으로 들어서는 길 쪽에는 오크나무의 밤나무 무리가 산머루 덩굴에 무성하게 뒤덮인 채 동굴처럼 시커먼 어둠을 들이우고 있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가장 큰 시련이었다. 불운한 안드레 소령이 붙잡힌 곳이 바로 여기였으며 그를 기습한 기마 의용병들이 숨어있던 곳이 저 밤나무의 덩굴 아래였다. 그때 이후로 이곳은 유령의 냇가로 여겨졌으며 날이 저문 뒤 혼자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어린 남학생들의 두려움은 대단했다. 개울이 가까워지자 이커보드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그는 온 정신을 가다듬고 말의 옆구리를 대여섯 번 걷어차며 단숨에 다리를 뛰어 건너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빙퉁그러진 늙은 말이 앞으로 돌진하지 않고 옆으로 움직이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커보드는 이렇듯 지체하게 되자 더더욱 두려움이 커져 반대쪽으로 고삐를 획 당기면서 다른 발로 힘껏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말이 움직이긴 했지만 길 반대편으로 돌진하여 가시감목과 오리나무 숲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이제 선생은 늙은 건파우더에 비쩍 마른 옆구리에 채찍과 발길질을 동시에 안겼고 건파우더는 코를 킁킁대고 씩씩대며 앞으로 돌격했다. 하지만 말이 다리 바로 옆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이커보드는 하마터면 거꾸로 처박힐 뻔했다. 바로 그때 다리 옆에서 나는 질척대는 발소리가 이커보드의 예민한 귀에 와닿았다. 개울가에 숲의 컴컴한 그늘 속에 뭔가 거대하고 일그러지고 시커멓고 높이 솟은 형체가 보였다. 형체는 꿈쩍도 않은 채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마치 언제라도 나그네를 덮칠 준비가 된 거대한 괴물처럼. 놀란 선생은 공포심으로 머리털이 쭈뼛쭈뼛 섰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몸을 들려 달아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게다가 만약 저게 정말 유령이나 요괴라면 바람의 날개를 타고 질주할 텐데 달아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정이 이런지라 이커보드는 용기를 끌어모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더더욱 동요된 목소리로 질문을 되풀이했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커보드는 꿈쩍 않는 건파우더의 옆구리를 다시 한번 걷어찬 뒤 질끈 두 눈을 감고 본능적인 열정으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공포의 시커먼 형체가 몸을 움직이더니 단번에 훌쩍 뛰어올라 길 한복판에 우뚝 섰다. 비록 컴컴하고 음산한 밤이었지만 낯선 이의 모습이 어느 정도 분간되었다. 그는 몸집이 거대한 사내였으며 강력하게 생긴 흑마를 타고 있었다. 상대는 어떤 위협이나 인사도 없이 그저 길 한쪽에 멀찍이 떨어진 채 늙은 건파우더의 장님눈이 향한 방향에서 느릿느릿 말을 몰 뿐이었다. 한편 건파우더는 이제 두려움과 왜고집을 떨친 듯 보였다. 이커보드는 한밤의 낯선 동료와 어울릴 마음이 전혀 없는 데다 통뼈 브롬이 햇센 용병과 벌였던 모험이 떠오르는지라 혹여 낯선 이를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말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상대도 똑같은 속도로 박차를 가했다. 이커보드는 상대를 먼저 보내려는 생각에 고삐를 당기고 보통 걸음으로 속도를 줄였다. 상대도 똑같이 따라했다. 이커보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찬송가를 계속 부르려 애썼으나 바싹 마른 혀가 입천장에 찰싹 달라붙어 한 년도 나오지 않았다. 이 집요한 상대의 음울하고 끈덕진 침묵 속에는 뭔가 불가사의하고
오싹한 면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침묵의 이유가 끔찍하게 밝혀졌다. 오르막길에 접어들어 동료 나그네의 형상이 거대한 키에 망토에 쌓인 모습, 하늘을 배경으로 또렷이 드러났을 때 이커보드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상대는 목없는 기수가 아닌가. 하지만 그의 공포심을 더더욱 자극하는 것이 있었느니 어깨 위에 붙었어야 할 목이 상대 앞에 안장머리에 얹혀있는 것이었다. 이제 공포심은 필사적 심정으로 변했다. 그는 불시에 후다닥 달아나면 상대를 따돌릴 수 있을까 싶어 건파우더에게 재칙질과 발길질을 수없이 퍼부었다. 하지만 유령도 전속력으로 따라오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시종일관 질주를 계속했고 말이 뛰어오를 때마다 돌멩이가 날아다니고 불꽃이 번쩍였다. 오로지 달아나려는 일념 속에 이커보드가 길고 훌쭉한 상체를 말 대가리 위로 쭉 내밀자 얄팍한 외투가 바람에 퍼덕거렸다. 이제 그들은 슬리피 할로로 접어드는 길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파우더가 악마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느닷없이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더니 내리막길을 따라 왼쪽으로 미친 듯 돌진하는 것이었다. 이 길을 따라 400m 정도 나무 그늘이 드리운 모래골짜기를 통과하면 요괴 이야기로 유명한 다리가 나왔고 바로 그 너머에는 하양 교회가 자리한 푸른 언덕이 솟아 있었다. 쫓고 쫓기는 추격에서 아직까지는 건파우더의 공포심이 솜씨가 서툰 이커보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골짜기를 반 정도 지났을 때 안장에 달린 끈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엉덩이 밑으로 안장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안장머리를 꽉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헛수고였다. 안장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가까스로 건파우더의 목을 끌어안아 목숨을 구했을 뿐이었다. 추격자의 발구발에 안장이 짓밟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한스 벤 리퍼의 제일 좋은 안장인지라 노인이 날뛸 걸 생각하니 잠시 두려운 마음이 일었으나 지금은 사소한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다. 요괴가 바로 뒤에까지 따라붙었다. 이커보드는 얼마나 솜씨가 서툰지 때로는 한쪽으로 미끄러지고 때로는 반대쪽으로 미끄러지고 때로는 몸이 두 동강 나지는 않을까 두려울 정도로 격렬하게 건파우더의 높은 등뼈 위로 요동을 치는 등 그야말로 말 위에 붙어있느라 난리 법석이었다. 이제 나무 사이로 빈터가 나타나자 그는 교회 다리가 멀지 않았다는 기대감에 기운이 솟았다. 개울 품속에서 흔들리는 은별의 그림자는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었다. 저 너머 나무들 아래에서 교회 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통뼈 브롬의 유령 경쟁자가 사라진 지점을 떠올렸다. 저 다리까지만 가면 안전하다. 이커보드는 생각했다. 그때 바로 뒤에서 유령의 흑마가 씩씩대며 내뿜는 숨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말의 뜨거운 입김을 느낀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다시 한번 발작적으로 건파우더의 옆구리를 걷어차자 늙은 말은 다리를 향해 껑충 뛰었고 이어 굉음을 내며 판자 위를 건넜다. 그는 건너편에 무사히 이른 뒤 이제 그의 추격자가 법칙대로 불꽃과 유황 속에 사라지는지 지켜보고자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가 돌아본 바로 그 순간 요괴는 등자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머리를 던지고 있었다. 이커보드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이 끔찍한 물체를 피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터였다. 유령의 머리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이커보드의 두골을 맞췄고 그는 그대로 진흙 속에 고꾸라졌다. 이어 검 파우더와 흑마와 유령기수는 회오리 바람처럼 그를 지나쳐 갔다. 다음날 아침에 늙은 검 파우더는 안장도 없이 재갈을 발밑에 매달고선 주인집 문가에서 여느 때처럼 풀을 뜯고 있었다. 이커보드는 아침 식사 때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정찬 시간 때도 나타나지 않았다. 사내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 빈둥빈둥 개울가를 돌아다녔지만 학교 선생은 나타날 기미가 없었다. 이제 한스 벤 리퍼는 딱한 이커보드와 자기 안장의 운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조사를 실시했고 부지런히 수색한 끝에 그의 발자취를 찾아냈다. 교회로 연결되는 길의 한 지점에서 진흙 속에 짓밟힌 안장이 발견되었다. 분명 맹렬한 속도로 달린 듯 길에 움푹 팬 말 발굽 자국이 다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 너머 개울폭이 넓은 한 지점, 물이 깊고 시커멓게 흐른다는 그곳 기슭에서 불운한 이커보드의 모자가 발견되었고 바로 가까이에는 호박 하나가 산산이 부서져 있었다. 개울을 뒤졌으나 선생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스 벤 리퍼는 이커보드의 유산 집행자로서 속세에 전 재산이 담겨있는 그의 꾸러미를 살펴보았다. 귀중한 셔츠 2벌, 옷에 두르는 옷깃장식 2개, 소모사로 만든 긴 양말 한두 켤레, 낡은 코르덴 반바지 1벌, 녹슨 면도칼 1개, 모서리가 잔뜩 잡힌 찬송가집 1권, 부서진 음조피리 1개가 전부였다. 학교 비품과 책들의 경우에는 모두 마을 재산이었지만 커튼 매더의 뉴 잉글랜드 마법 역사, 뉴 잉글랜드 영감, 그리고 꿈풀이와 점에 관한 책 1권은 이커보드의 물건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시는 큼직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벤 테슬 가문의 상속녀에게 바칠 시를 몇 번 헛되이 시도한 듯 이리저리 휘갈겨 쓴 글씨와 잉크 자국 범벅이었다. 한스 벤 리퍼는 마법책들과 시습작을 지체 없이 불길 속에 집어던졌고 이따의 내용을 읽고 써봐야 아무 이득 없을 줄 알았다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더 이상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커보드에게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한 분기 급료를 지급받은 터였다. 분명 실종 당시에 그가 수중에 지니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은 다음 일요일 교회에서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교회 묘지와 나무다리와 모자와 호박이 발견된 지점에는 구경꾼과 수다꾼 무리가 몰려들었다. 브라우어 영감의 이야기, 통뼈 브롬의 이야기, 기타 수많은 이야기들이 되새김질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검토하고 현재 사건의 징후와 비교해 본 뒤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면서 이커보드는 질주하는 햇센 용병에게 잡혀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미혼인데다 누구에게 돈을 꾼 것도 아닌지라 아무도 더 이상 그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고
학교는 골짜기의 딴 지역으로 옮겨져 새 선생이 대신 군림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한 늙은 농부가 뉴욕에 다녀왔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이커보드 크레인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 유령 모험담도 그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커보드 크레인은 아직 살아있으며 그가 마을을 떠난 것은 요괴와 한스벤 리퍼에 대한 두려움뿐 아니라 벤테슬 가문의 상속녀에게 느닷없이 퇴짜를 맞은 굴욕감 때문이었으며 이후 그는 먼 고장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교직과 법학 공부를 병행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고 정치가로 전향하고 선거 운동을 하고 신문에 글을 쓰고 그러다 마침내 소액재판소의 판사가 되었다고 했다. 경쟁자가 사라지고 얼마 되지 않아 꽃다운 카트리나와 의기양양하게 결혼식을 올린 통뼈 브롬 역시 이커보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뭔가 상당히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으며 호박 이야기가 언급되면 언제나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몇몇 사람들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밝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늙은 시골 아낙네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커보드가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잡혀갔다고 단언한다. 이커보드 이야기는 이 고장에서 단골 소재가 되어 겨울날 저녁이면 사람들은 난로가에 둘러앉아 그에 관해 이야기꽃을 피운다. 나무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미신적 경외감의 대상이 되었고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에는 물방아용 저수지 둘레를 따라 교회로 가는 길이 새로 생겼다. 학교는 그대로 방치되어 이내 썩어갔고 불운한 선생이 유령이 되어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또한 쟁기지라는 사내 아이들은 평온한 여름 저녁에 한가로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저 멀리서 이커보드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슬리피 할로의 고요한 벽지에서 그의 구슬픈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상상하곤 했다. 추신 니커보커 씨의 육필문서에서 발견된 글. 이상은 메네토라는 오래된 도시에서 열렸던 어느 시정 기관 모임에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거의 표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당시 그곳에는 더없이 박식하고 저명한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있었다.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명랑하고 남루하고 점잖은 노인으로 희끗희끗한 색깔의 옷에 구슬프게 해학적인 얼굴이었다. 그는 필시 가난한 사람인 듯 했으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청중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야기 내내 졸고 있던 부참사회원 두세 명은 왁자하게 웃으며 호응을 보냈다. 하지만 그곳에는 키가 크고 표정이 쌀쌀맞고 눈썹이 튀어나온 노신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이야기 내내 근엄하고 다소 매서운 표정을 짓고 있다가 이따금 마음속으로 의혹을 곱씹는 듯 팔짱을 낀 채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내려다보곤 했다. 그는 타당한 근거, 꼭 그래야 될 이유나 법칙이 없이는 절대 웃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나머지 청중의 웃음이 잦아들고 방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그는 한 팔은 의자 팔걸이,
다른 쪽은 허리에 대고 희미하지만 극히 박식한 듯한 고갯짓과 함께 이마를 찌푸리면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고 증명하려는 바는 무엇이냐고 요구했다. 화자는 이야기를 끝낸 후 목을 축이려고 포도주 잔을 막 입에 가져가려다 잠시 동작을 멈추고 무한한 존경심으로 질문자를 바라보더니 이어 잔을 천천히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하길 이 이야기가 더없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바는 우리가 농담을 있는 그대로 웃어넘길 수만 있다면 인생의 모든 상황에는 나름대로의 이점이나 즐거움이 있죠. 따라서 욕의 기병과 경주를 벌이는 자는 혼쭐 깨나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거로 시골 선생의 경우 네덜란드계 상속녀에게 퇴짜 맞은 것은 높은 지위로 나아가는 일보가 되지요. 신중한 노신사는 이와 같은 3단 논법의 출원에 몹시 어리둥절하여 설명을 듣고 난 뒤 10배는 더 이맛살을 찌푸렸고 그동안 희끗희끗한 옷을 입은 노인은 내 생각에 의기양양한 눈초리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읽고 노신사가 말하길 다 좋다 쳐도 그의 이야기는 다소 얼토당토 않은 면이 있다고 의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 있다고 했다. 믿음이죠, 나으리. 화자가 대답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저 자신도 절반은 믿지 않는답니다. 디드리히 니커보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할로윈이란 날을 즐기고 있지만 저의 어린 시절의 할로윈은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서양의 특이한 귀신 축제였을 뿐 특별한 의미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다만 할로윈 때마다 TV에서 나오는 어린이 만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검은 말을 타고 자신의 머리를 들고 나타나던 거구의 목 없는 기사, 바로 듈라헨의 이야기가 매우 공포스러우면서도 신비로워서 제게는 할로윈 하면 호박 바구니에 담긴 사탕보다도 먼저 떠오르는 가장 인상적인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워싱턴 얼빙의 단편집을 접하고 나서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저의 오랜 궁금증이 풀렸고 산문시와도 같이 유려하면서도 이야기꾼 어르신이 들려주는 듯한 익살스러운 문장에 홀딱 반해버렸죠. 유럽의 우아함과 미국의 야성성이 잘 어우러진 얼빙의 낭만적인 문학세계가 여러분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세이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